어휴, 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치적인 격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임명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에 임명한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정당을 민주적으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의 방탄으로 국민의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오늘 김종욱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임명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명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명이다. 네. 네. 뭐 기본적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자의적인 결단에 의해서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기보다는 윤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구상 그 자체를 더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제보다 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오죽하면은 현직 법무부 장관을 바로 사표를 낸 다음에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안 자체를 찾기 어려웠었고 마지막 대안으로 자신을 가장 잘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을 택한 거다. 그러니까 고육지책인데요. 대신 이제 포장은 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네. 포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아마도 한동훈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어떤 민주당 의원들과의 또 이재명 당대표와의 싸움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싸우는 사람 뭐 이런 식의 포장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럼 그 구상은 총선 승리를 위한 이제 전략적 구상일까요? 아니면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뭐 돌파구로서의 의미가 강할까요? 저는 두 개 다 노림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개 다. 근데 하나는 제 생각에는 이번 한동훈 비대위 체제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 하나는 김건희 수호 비대위. 김건희 수호 비대위다. 네, 왜냐하면 네. 이제 특검이 통과가 될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부권 행사가 네. 진행이 됐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을 일사불란하게 사법적 영역에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잘할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비대위가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공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근들을 공천하려고 하는 비대위다. 네. 이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한동훈, 그러니까 본인이 과거에 특수부에 있을 때, 검찰에 있을 때 자기의 말을 충실히 실행했던 어떤 검 같은 사람, 칼 같은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런 두 가지의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선거를 지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거에도 이기고 싶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마 보수층의 결집을 네. 최대한 노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TK를 굳건하게 지키면서 보수층을 결집을 시켜내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속 강조하고 돈봉투와 관련된 10명에서 20명으로 제기되고 있는 또 국회의원, 민당 국회의원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 중도층을 좀 흔들게 하는 방법을 채택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여나 야나 똑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중도층 같은 경우 투표를 하지 않게 되면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많이 동원해서 투표장으로 가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또 하나는 소위 대통령이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 그러니까 좋은 사건, 나쁜 사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역량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걸 결합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당장은 이 두 가지 앞에 말씀드렸던 김건희 수호, 그다음에 윤측근 공천이라고 하는 것들을 관철시키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그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선거까지도 어떤 형태로든지 뭐
일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반 의석 그 아래 하위이지만 지금보다는 상당히 좀 높은 의석을 누리면서 대통령 국정 후반기에 호위대들을 갖다가 뭐 배치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교수님이 포장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이 한동훈 장관이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수준인데 결국은 어떤 포장을 통해 가지고 중도로의 확장이라든가 또는 뭐 세대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세대 교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제3세대 정당 이런 이야기 혹시나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식 선거 방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 30대를 최대한 동원해 내고 70, 65세 이상들은 전통적 지지층이니까 원래 찍고 있고 이제 30, 40대를 박스권에 갇히게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갔던 방식이었는데 그 방식이 진짜 적합했던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준석 효과라고 하는 최초 효과가 있었죠. 근데 이미 20, 30대 같은 경우도 이준석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저희 한동훈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이 관찰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그 당시마다도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거의 특징화되고 구조화되고 있는 게 20대 남성과 여성은 거의 반대의 견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도 보니까 어떤 사건에마다 그게 갈라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건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려고 할 거란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저는 한동훈의 캐릭터로는 그런 대중적인 인기를 동원해내기는 어려울 거다. 소화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진짜 젊은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뭔가 하려고 하고 있고 자기의 특장을 통해서 팬덤을 모아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아래 그리고 어떤 특정 지역 안에 특정 세대 안에 제가 볼 때 특히 이제 65세 이상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거기서의 팬덤이기 때문에 확산 효과가 높지 않을 거다라는 것 하나하고 가장 큰 늪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정층이 견고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라는 인물은 윤석열의 아바타 이상을 넘어서지 못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럼 이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온 게 6.29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6.29. 6.29. 네. 그러면서 과거에 노태우가 전두환을 이제 좀 분리하면서 전두환을 내려오게 하고 직선제라는 선물을 줘서 나름대로 이제 생명을 연장한 과정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싸움을 걸 수 있는가? 잘못된 지적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이제 박근혜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 모델 자체가 박근혜가 이명박 대통령과 그렇죠. 이제 비대위원장을 받을 때, 받을 때 이명박 그 현직 대통령과 완전히 차별화시키는 방식을 통해서 소위 여당 내 야당이란 이미지를 통해서 심판론을 일정하게 해석시킨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그게 왜 힘드냐면 3년이 넘게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3년 동안 여당은 찌그락빠그락 대통령하고 비대위원장하고 싸워야 되는 측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니 뭐 예를 들자면은 탈당. 여당에서 대통령 탈당해라. 이 정도까지 가야지 이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6.29는 그런 거겠죠. 직선제를 쟁취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탈당을 하라고 하는 얘기. 탈당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탈당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대통령을 누가 보호해 줍니까? 미략을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올라왔을 때 여당에서 보호해 줄 수 없다. 아니 그 이유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과 결별을 한 정당, 그러니까 당신 나가라고 얘기해서 탈당을 하면 탈당 이후에 그 당이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겠습니까?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대통령은 버리는 거죠. 그럼 대통령은 3년 동안 버림을 당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 상황을 윤히 묵과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한에게 그런 역할을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깜냥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고도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이유는 아니 비대위원장 얘기를 수락하기 전에 나왔던 얘기가 특검 문제 관련해서 야, 정의당이 특검을 갖다 임명하는 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고 법에서는 예외가 없어 라고 얘기하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또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 그 정도 얘기한 사람이 대통령한테 당신 탈당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상상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높게 판단한 것에 근거한다. 저는 본인이 그럴 정도의 생각이라면 아마도 그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생각해 보면요, 이 전두환 대통령과 후계자 노태우의 관계가 아니라 전두환이
장세동을 보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까 둘이 친구였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회라고 하는 공동의 예를 들면 군내에서의 이익을 분점하던 동기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점 체제 하에서 저희 전두환이라는 인물과 노태우라는 인물이 공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두환이 왜 노태우를 갖다가 차기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군부 내에 자생적인 자기 지분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한동훈은 뭐 검찰 권력 내에 윤석열을 떼고 나면 자기 지분이 없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사례를 드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되게 웃겨요. 네. 거기다가 또 이순신 장군까지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네. 아, 무슨 일본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네. 가장 친일 정부에서 음. 그런 뜻인가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신이 친일하고 있는 대통령이 친일을 하고 있으니까 12척의 배를 끌고 가서 대통령과 싸우라 이런 뜻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니까 맹자가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면 사람이 아니다. 아. 제가 또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한동훈에 대해서 소위 이순신 장군과 비교를 할 생각을 하는지 저는 그거 이해가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유 방식이 거기 제가 볼 때는 맹종이에요, 맹종. 그게 맹종이죠. 그게 맹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뭐 자기는 뭐 맹종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한동훈의 등장에 대해서 원로들이 이미 맹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당은 민주적인 당이 아닙니다. 당이 이미 뭐 문 닫을 수준이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그 원로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원로들이 그렇게 맹종을 합니까? 원로들을 모은 거는 쓴소리를 하라고 모은 건데. 그렇죠. 이 당이 이렇게까지 온 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비대위장을 뽑는 것마저도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이준석 하나 몰아내려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공격당하고 작살나고 피 보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같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일화를 합의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일개 정무수석인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이런 용화대가 상식적인 데입니까? 비상식적이죠. 아니요. 제가 볼 때 몰상식적인 거죠. 근데 네. 그렇다고 또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그걸 보면서 야, 저 당은 민주주의라는 게 작동하지 않는 거구나. 그야말로 음. 권력의 어떤 이익들을 쫓아서 다니는 하이에나 그룹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당에게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것, 아니, 뭐 당연히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겠죠. 근데 1년 6개월 동안 국민의 60%가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건 저는 쉽게 깰 수 없는 거다. 그렇다면 바뀌어야 될 건 누구냐? 윤석열이다. 네. 윤석열이 변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땐 소위 정부 여당은 별로 제가 볼 때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최근에 관련해 가지고 세 사람을 세트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들었어요. 처음에 히틀러, 네. 게벨스, 에바 브라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너무 고급지다. 그래서 제가 바꿨어요. 연상군, 임사홍, 장녹수. 뭐 친근하네요. 친근하게.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현대사에서 찾아라 그래가지고 네. 조언을 주신 게 전두환, 이순자, 장세동. 좀 비슷비슷해요, 오히려 이게 느낌이. 제가 볼 때 마지막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국민들한테 쉽게 그렇습니다. 다가올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제가 많은 게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스럭 소리를 듣고 돈 봉투를 확인한 사람이에요. 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엄청난 소모주의 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모세기. 아니 왜냐하면 아니 부스럭 소리가 돈 봉투라고 하는 확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네.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녹음 내용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것이 몰래 카메라고 뭐고 눈으로 직접 보이잖아요. 그 디올 뭐 파우치인가 뭔가 300만 원짜리 그거는 기사를 잘 못 봐가지고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청각은 발달했는데 시각은 별로 안 아니, 좋으시네. 아니, 제가 볼 때 그럼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을 눈으로 못 보는 사람이 어떻게 비상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뭐 귀로만 세웁니까? 쫑긋쫑긋?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니까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찍소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살아있는 권력하고 맞서 싸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면 깡패라 그랬잖아요. 지금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제가 볼 때 수사권 가지고 장난치니까 깡패인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권력에게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제가 정치 검사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와서 국민의힘을 비상 상황에서 구하겠다? 아유, 웃기는 소리죠.
네.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나땡이다. 네. 근데 지금 또 이제 한나땡이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롱하기보다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그렇게 예를 들면 친화적이지는 않은 상황들의 유권자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전화 면접의 국민 여론과 ARS의 국민 민심이 있는데 주로 갤럽 같은 경우 전화 면접은 333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 정도는 민주당, 30% 정도는 국민의힘, 30% 무당층이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층은 55에서 65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소위 이 무당층들의 30%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런 것이 30%인 거고 ARS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포션이 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한 15% 정도가 있는 거죠. 근데 되게 큰 목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 30%와 15%는 매우 중대하고 그래서 윤석열 정부랑 잘 싸워야 합니다만 잘 싸우는 것만으로 안 된다. 잘 싸우고 있나요? 그러니까 잘 싸우지도 못하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싸우려면 진짜 박 터지게 잘 싸우든지 잘 싸우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훅훅 조금씩 잽잽만 날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또 하나는 민심이 요구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받아 안아야 되는 거죠. 소위. 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평론을 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한나땡 같은 이건 평론이잖아요. 저희들 같은 평론가들은 평론할 수 있습니다만 선수들은 평론하는 게 아니죠. 방심하면 안 되는 거죠.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 팀에서 똥볼을 차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골대가 열려 있으면 골문은 열리는 그냥 골대는 골이 들어가는 거예요. 좀 그렇다면 최대한 민심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가시적이고 소위 이 국민들이 봤을 때 저 당은 저 정도의 약속을 실행하는 신뢰가 있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한 수레바퀴가 필요한 거죠. 전 두 가지에 잘 싸우고 잘 혁신하는 이거 아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매우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한동훈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갖고 싸우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혁신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공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국민들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시스템 공천한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민주적 절차가 완벽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데 국민들이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이해해서 정치 현실을 볼까요? 아니면은 액면을 보고 판단을 할까요? 액면을 보고 하겠죠.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저는 그 시스템도 얼마나 이게 좀 웃긴 얘기냐면 시스템은 기본으로 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상식인 건데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부당하고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출마를 생각하시는 분 입장에서 시스템 자체의 불공정성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까 전부터 기득권에게 유리한 방식의 선거들이 계속 지금 존속해 왔었고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면 그 권리당원 명부 같은 경우 권리당원 명부 그건 현역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 같은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는 명부를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누군지 모르면서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적어도 유권자가 15만 명 정도가 넘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지역 같은 경우 15만 명 중에서 권리당원이 제가 볼 때는 한 5천 명에서 많으면 한 8, 9천 명 정도인데요. 어디 있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보고는 눈 가리고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고 본인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다음에 정치 신인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오랫동안. 전 그런 상황에서 권리당원 50%, 국민 여론 50%. 이게 뭐 시스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를 들면 손발 딱 묶어놓고 야 뛰어 링에서 그럼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도 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러니까 적어도 예를 들면 신인들이 돌풍을 일으켜야 생각이 있어서 바꾸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건 제가 볼 때는 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당이 그런 식으로 혁신을 해서 국민들에게 저 당은 윤석열과도 잘 싸우면서 혁신도 잘하구나라고 얘기를 들어야 저희가 압도적인 우세를 할 수 있는 건 민주당이 저는 그러기에는 말만 현란하다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숨어있는 디테일이 다 악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바꿔줘야 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정한 경쟁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뭐 과다운 요구가 아니잖아요.
근데 공정한 경쟁도 포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쪽 당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컷오프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22%나 25%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네. 여기는 그냥 30 하위 10%에 대해서만 감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비율만 높인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소위 민주당이 국민들 입장에서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했는가라고 물어보면 아마 많은 국민들은 바뀌지 않았는데라고 말씀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단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안 하네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참나. 방금 우리 이제 김 박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은 칼자루가 동일하고 확실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윤석열을 등에 업은 한동훈이 과감하게 20-30% 잘라낼 수 있단 말입니다. 네네. 그걸 이제 혁신이라는 이름으로서 언론들이 또 붐업해주면은 그쵸? 그럴 듯하게 국민의힘 혁신했네 이런 분위기 나올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민주당은 지금 그게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올드보이들이 다 출마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늘 지적받아왔던 586들 누구도 용퇴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무능과 네. 정치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초재선들도 지금 그대로 다 나오겠다고 합니다. 네. 제가 제가 이 세 부류를 나눠 가지고 한번 유튜브에서 시청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많이 나온지 아세요? 그만했으면 싶은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저는 2번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586이요? 네. 아니었습니다. 초재선이에요? 초재선이 압도적으로 1등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 못하니까. 일 못하니까 일 아예 잘해라. 보이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런 거 여론조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 사람 여론조사 한번 해봐서. 여론조사 한번 해봐야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요. 예. 민주당에 있는 어떤 민주당의 혁신을 가로막는 세력이 누구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드보이의 기환은 민주당의 낡은 모습들을 드러낼 거다. 네네. 586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정권 교체를 당한 거 아니냐? 네. 이럴 수 있는 거고 초재선 같은 경우 미래가 없는 거지, 당에. 180석을 밀어줬더니 네. 뭐 한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면 국민들이 답을 하시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초재선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초재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당 차원에서 네. 당신들 진짜 80석 가지고도 옛날에 잘 싸웠잖아요. 야당 시절에. 180석이면 거기에 2배가 넘어가는 숫자를 가지고도 왜 이렇게 못 싸우냐에 대해서 자기 반성해야 되는 거죠. 초재선 의원들은. 그렇죠.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런 것 같아요. 초재선 의원들은 당원에 의한 평가와 페널티 수준을 넘어서는 컷오프를 하는 것이 맞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예. 올드보이들은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구체적으로 제가 뭐 실명 거명해 버릴게요. 해도 됩니까? 저는 갑니다. 네. 전화 주십시오. 제가 다 논쟁하고 모셔서 같이 토론할 용의가 있습니다. 1번 박지원 원장님 80대입니다. 예. 2번 정동영 전 의장님 70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종걸 전 의원, 예. 뭐 많습니다. 신계륜 전 의원, 예. 뭐 엄청납니다. 네. 기타 분들은 유명하지 않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전 대표님도 올드보이로 분류됐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분류대가 있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 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아주 그건 유명한 과거의 말이 있죠. 네, 장강의 안물은 네. 뒷물이 밀고 가는 거다. 뒷물이 밀고 있나요, 근데? 아까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밀려가려고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장강의 안물이시잖아요. 음. 끝까지 버티려고 하시는 거죠. 전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누구든 소위 원로분들에 대한 당의 원로분들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지만 소위 그분들이 왜 이 당에 돌아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설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면은 네. 우리가 몇 분만 뽑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논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박지원 전 원장님. 예. 지금 전남 어디죠? 완도진도, 네, 해남 완도진도, 완도진도에서 여론조사 돌리면은 네. 압도적 1등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무소속으로 나와도 당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소속으로 나오셔야죠. 당에서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을 만약에 경선에 올리게 되면 다른 분들을 안 올려야 될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되나요?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집단으로 이렇게 평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당의 원로인 분들인데 네. 뭐 그 지역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그게 시스템 공천인 거죠. 시스템 공천. 그죠? 당이 만드는 시스템이니까 네. 아무나 거기 들어가. 음. 그게 원로건 586이건 뭐 초재선이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많은 국민들은 그런 사람들 비판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 비판적인 분들을 걸러내지 못한다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럼 공천관리위원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죠. 그냥 시스템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공천관리를 왜 합니까? 제가 볼 때 지금 당장 이번에 서류 절차 검증위에서 서류 절차만 가지고도 논란이 많잖아요. 네.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원칙과 기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기준이 명료하면 저는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칙과 기준이 명료하지 않은 경우 케이스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네. 원칙과 기준에 동의하지 않게 되면 소위 공천관리든 검증이든 그 위원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는 측면들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신뢰하지 않게 되면 당의 신뢰는 또 떨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좋아 자를 수도 있고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말씀한 동일한 어떤 원칙과 기준이 명료해야 된다. 그래서 누가 얘기해도 빼박이어야 되는데 지금 할 때마다 다 이의 신청하면서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전 그렇다면 그 자체에 이의 신청을 하게 만든 소위 검증이 자체가 이제 미숙하고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박지원 원장님은 검증이 통과됐어요. 네네. 통과됐는데 여기에 또 이 지역구에 이슈가 하나 생겼어요. 정의찬 씨라고 하는 분인데 예. 총학생 회장으로서 그 당시에 이제 고문치사 사건, 예. 불확치로 오해해서 민간인을 고문치사한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을 살았는데 이분이 본인은 그때 현장에 없었다. 예. 그리고 또 그것이 정상 참작돼서 나중에 추후에 사면되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당에서 검증해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해서 지금 이의 신청을 했어요. 네. 박지원 원장님과 같은 지역구예요. 네. 그다음 또 하나가 나오는 게 조정식 사무총장의 지역구인데 네. 지난번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경쟁자였던 김윤식 전 시장이 예. 행정 소송을 제기했어요. 네.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공천 불복이었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곳은 경선이 원칙이다. 네, 그게 원칙인 거죠. 네,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에 예외들이 있어 왔긴 했었어요. 뭐 말씀하신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처럼 선거를 직접 지휘해야 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경선을 안 하는 어떤 관례 아닌 관례들이 존재했었던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렇다고 하더라도 2번씩이나 단수 공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그 지역은 8년 동안 아무도 예를 들면 경쟁자 없이 나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공천 받으면 쉽게 당선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거는 결국은 국민들도 선택권을 박탈당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신진 정치인, 그러니까 호남과 영남 정치가 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럼 그 정치가 우리 정치 현실을 민주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겁니다. 사면과 복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 두 가지가 있죠. 사면이 되면 그러니까 전두환도 사면이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대통령의 고유한 자기의 그 권한이니까요. 사면은 그 이전 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네. 정치적으로 나중에 논박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복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복당을 할 때 탈당을 했다는 얘기니까 네. 탈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 묻자. 당신이 복당하는 걸 우리가 용인해 줬으니까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사면과 복권이 복당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묻지 않아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네. 근데 이번에 물었던 거잖아요. 따지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소위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정의찬 그분을 잘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분인데, 전 원칙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됐거나 복당이 됐다면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건 정치적 판단 아니냐. 예. 그러면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 당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다면 그것이 기득권의 칼날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잣대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정치적 몸집이 크신 분들을 위해서 이 칼날이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안 쓰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의심을 갖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박지원 원장님이 전 정의찬을 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또 당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순간부터 소위 그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대해서 불복하거나 거기에 신뢰하지 않는 분들이 또 꽤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런 좀 질문은 저희가 다 상세하게 우리한테 다시 한번 질문할 저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박지원 원장 이야기를 더 해보겠는데요. 왜 이렇게 오늘따라 박지원 원장님만 많이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박지원 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전략적이고 정무적인 고려인데 네. 그러면은 민주당과 현 주류를 엄청나게 비판할 것 같아요. 네. 역으로 저 사람 어차피 무소속으로도 당선되는 거니까 우리 편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경선을 붙여주자라는 주장이 있어요.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저 일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좋다 그렇게 하려면 정의찬도 올리라는 거예요. 정의찬도 올려라? 네. 왜냐하면 그 말씀하신 그런 거잖아요. 이분이 나가면 당에 해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선장에 올려서 네. 시스템대로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의찬이라는 후보가 어떤 형태든지 과거에 사면을 받은 거잖아요. 네. 사면을 받았는데 사면받은 내용을 가지고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가지 잣대가 제가 볼 때는 매우 정치적으로 형평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저 그렇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경선 자체가 소위 그러니까 경선판을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기도 어렵고 또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에게 민주당에게 해악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기준은 명료해야 돼요. 원칙과 기준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봐도 그래 저 정도니까 당연히 잘랐겠지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만 명확하다면 저는 뭐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하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전 그때는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은 검증이잖아요. 그렇죠. 검증 절차에서 하는 건 과하다 이런 이야기시죠. 그냥 서류 올린 건데 서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인데 이 정의찬 씨 같은 경우는 서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고려를 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검증위가 권한을 좀 과대하게 행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추미애 장관 케이스인데 네. 추미애 장관은 뭐 참 올드보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네. 그렇습니다만 일부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갖고 있는 호불호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검증의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네. 검증의 하자는 전혀 없는데 그런 판단으로 봤을 때 추미애 장관이 뭐 고민정 의원이 있는 자기 지역에 돌아가겠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당에서 어디든지 험지인 곳에 가라면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추미애 장관은 정치적 활용의 측면에서 공천을 고려해 볼 만한 필요가 있는가요?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좀 안 좋은 게 험지로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전략 공천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가요? 아니, 험지 보내달라는 얘기를 어떻게 당이 보내줍니까? 말씀하신 건 뭐 험지라고 예를 들면 우리 후보가 없는 건 아닐 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당이 부른다면 언제든지 가겠다. 네네. 그러면 당이 전략 공천했으면 언제든지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는 네. 이게 더 제가 적절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그다음에 험지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뭐 네. 본인이 뭐 강남을 가시겠다? 뭐 그렇다면 저는 강남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양해는 해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양해해 줄 수 있다. 강남 정도. 강남 정도니까요.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가 성동에서 진짜 좋은 지역거든 성동에서 서초 을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초에 대한 기대가 좀 있잖아요. 용산 같은 데는 어때요? 정치적 상징성도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선거 자체가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의 선거가 돼. 추미애 선거가 된다. 저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용산은 진짜 상징적인 거죠. 네. 상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전현희 의원 전 의원님 같은 전현희 분, 의원이나 뭐 유삼영 총장 이런 분들. 뭐 유삼영 총장은 이제 부산이시니까 뭐 제가 이제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소위 예를 들면 저건 저 싸움은 좀 되겠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탄압받은 분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추미애 의원은 탄압받았다고 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었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상하관계예요.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근데 본인이 나 탄압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좀 난해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층이 이 용인할 만큼의 어떤 험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거기에 본인이 가신다고 하면 저는 뭐 익스큐즈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추미애 장관은 어쨌든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 또 국민들 속에서 팬덤이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활용도는 뭐 있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까시는 거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호남에서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DJ와 오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들이대면 안 될 분은 없어요. 안 될 분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험지에 나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좀 제가 볼 때는 좀 과한 말씀이시다. 본인이 선택하시라 험지가 어딘지 본인이 아실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 어디를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험지로 느끼겠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싸우겠다. 그래도 그게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추미애 전 장관님의 어떤 충정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다면 그것이 의심받는 상황이 된다면 출마 자체도 제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저도 불출마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전 그래서 뭐 당 지도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본인께서 결단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결단이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이 국회의원 많이 하셨잖아요. 그죠? 뭐 제가 볼 때는 또 고향이 대구이시기도 하고 뭐 다양한 좀 판단들을 하셔서 좀 당에게 그런 어떤 짐을 던져 놓으시기보다는
본인께서 당이 가지고 있는 짐을 하나 정도는 덜어주시는 방식으로 정리하시면 훨씬 더 멋지시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네. 또 다른 주의 올드보이들입니다. 신계륜, 네, 정동영, 네. 그다음에 전병헌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석현 의원도 또 나오겠다고 합니다. 저는 공간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의 몫이다. 네. 뭐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정치적인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략공천위원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는 매우 정무적인 판단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만약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분들을 경선에 붙인다고 얘기했을 때 공천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 국민적 신뢰가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관위는 진짜 그야말로 민심의 바다 위에서 정확하게 그 지점에 맞게 하나하나 공천을 해나가도 욕을 얻어먹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경선을 붙여놓으면 공관위 0이 쓰겠습니까? 공관위 0이 안 쓰면 혁신을 안 하는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도 제대로 못 싸우고 혁신도 제대로 못하는 정당이 심판론을 들고 나와서 4월에 이기겠다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그래 너 잘했다 어쩌겠냐라고 도와주시겠는가라고 하는 좀 제가 볼 때 철학적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학적 이건 고민을 제가 볼 할 때 철학적 고민이라고 봐요. 철학적 고민이다. 네. 뭐 여러분들 느끼시죠? 저희가 추미애 장관, 박지원 원장과 나머지 올드 보이들을 다르게 분류해서 말씀드린 것으로서 당의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전해드렸고요. 자, 586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있냐 무슨 586이라고 지칭되는 게 이제 학생운동에서 이제 소위 선출직들 아니겠습니까? 네, 대체적으로는 선출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그 87년 6월 항쟁의 큰 기폭제 위에서 그들을 무등 태워서 올려 보냈던 그 많은 사람들 또 나눠볼게요. 네. 낙하산 586이 있고 네. 밑에서부터 올라온 586이 있어. 네. 뭐 김영진 의원 같은 경우 중앙대 총학생회장이고 재선 의원입니다만은 보좌관하고 당직자하고 해서 경선에서 억지로 올라온 케이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부 때 네. 낙하산 타고 네네. 편안하게 오신 분들. 네네. 저는 김영진 의원은 다른 케이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당이 결정하면 다 따랐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러니까 당이 결정하는 걸 따른 어떤 자기의 예를 들면 나름대로 당을 위한 헌신이 존재했던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586 중에서 당을 위해 헌신했다, 선거 때 헌신했다는 분이 제가 거의 없었다. 지금까지 생각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뭐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예, 저는 거의 네.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봐요. 대부분 밀려갔죠. 네. 어떤 사건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밀려났었고 뭐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스스로 그러니까 그 많은 그러니까 이름 모를 학생 운동을 했던 그 당시 대학생들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그 집합체로서 이제까지 네, 이제 정치적 존재했던 자리를 잡았던 거죠. 분들이라면 그 집합체에 있는 분들이 지금 586 그만하라는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내려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들이 올려 보냈듯이 그들이 내려오라고 얘기하면 내려올 줄도 아는 게 제가 볼 때는 진짜 대중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 운동권들에 자세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아마 말로가 매우 제가 볼 때는 안 좋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에게도 큰 해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스스로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공관위가 칼질할 거라고 좀 보고요. 칼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칼질 안 하면 욕 얻어 먹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어떤 나름대로 아픔, 고통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네가 스스로 너의 살을 깎으면서 뭔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구나. 그래,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믿고 심판해 줄게라고 하는 말이 성립되는 거지. 저는 반대는 절대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성립돼서 만들어진 그 기득권 국회의원들이 180명이 지난 4년 동안 해온 모습을 보시면 저는 여실히 그것이 반증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혁신해야 될 대상이라고 나름 나눠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자 초재선, 올드보이, 586 이렇게 봤을 때 혁신의 대상으로서 또는 정치적 효과로서 어디가 제일 가장 극대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586이라고 생각합니다. 586이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도 586들이 이 당의 중추였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좋은 중추 역할도 했지만 또 때로는 매우 안 좋은 기득권 유지의 중추 역할을 해온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586 하게 되면 기득권, 소위 예를 들면 좀 진보지만 수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저 당이 진보하다, 낡았다라는 표현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586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어떤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가 민주당을 위해서 그 벽을 허물어 주시라. 저는 그 길이 열렸을 때 민주당이 진짜 그야말로 국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건 뭐 강제하기보다는 용단을 내려주셔라. 용단을 통해서 민주당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민주당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더 큰 심판의 판이 만들어져야 소위 이 1년 6개월 동안 진짜 유사 독재를 능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 폐악질, 폭정 이런 걸 막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길을 위해서 용단을 내려주시길 이번에는 좀 제발 부탁인데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종국 박사님 지금 민주당 혁신운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뭐, 네, 그 잠깐 뭐 소개하고 인사말로 가늠하죠. 예, 뭐 같이 하고 계시는 건데요. 예, 뭐 네. 퇴진과 혁신이라고 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윤석열 정부랑 가장 잘 싸우는 게 시대정신이다. 정치 신인들이 집단적으로 그런 모범들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같이 계십니다만 진보, 보수, 중도, 범국민대회도 참석하고 촛불 집회도 참석을 하면서 소위 가장 이 추운 겨울에 현장에서 외치는 분들과 일부는 같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잘 싸우기 위해서는 소위 본거지 벙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당이 진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좋은 병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혁신을 이 두 가지 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랑 가장 잘 싸우자. 잘 싸울 수 있도록 민주당을 갈고 더 갈자.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소위 활이 되자.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선언문 낸 마지막에 최종병기 활. 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우리는 극복해야 된다. 근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계산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극복의 길로 갔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좀 앞에서 잘 싸울 분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나가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뭐 저한테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종국 박사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야당은 한 3가지 잘하면 됩니다. 투쟁 잘 싸워야 되고요. 내부 혁신 2번째 잘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집권 비전 보여주면 됩니다. 투쟁하라, 혁신하라, 비전을 만들어라. 이걸로 민주당에 대한 조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혹시 지인에게 묻지 마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